안녕하십니까. 외교관 TV입니다. 한국 외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특집 알아두면 쓸모있는 외교 잡학사전 알쓸외잡 제2탄 아프리카 깊이 알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현황과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리카의 상당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불행과 빈곤을 유럽의 식민 지배와 침탈 그리고 차별 대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식인들은 여타 유럽 식민지였던 나라들, 북미의 미국이나 카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거기에 반박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인들은 어떤 경로로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침탈과 식민 지배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예 무역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19세기 초반에 노예 해방 운동 미국에서도 이제 해가지고 전쟁까지 남북 전쟁이 났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노예의 참혹상이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제 소설책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라든가 기독교 쪽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같은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이제 그런 이론도 제기가 되고, 그래서 19세기 초에 노예 무역 폐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자체가 이제 불법화된 게 영국 같은 경우는 1833년도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1833년도에 노예 해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세기, 19세기 노예가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되고, 반면 또 참혹상도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상반기에 노예 제도가 불법화됩니다. 19세기 상반기 정도. 예. 그렇다면 이제 노예 무역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렇지만 노예 무역이 중단됐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사는 그 원주민들, 흑인들의 그 생활이라든가 개선됐다고 그렇게 가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예들이 해방이 됐지만은 사실상 노예 소유자가 이 배분하는 땅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노예가 법적으로는 독립을 됐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농장주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고요. 또 이제 이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제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농산물에서 카사바라든가 커피, 설탕 그런 걸 이제 생산을 하게 되려면 결국은 노동이 짐작적이고 노예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게 1926년도에 44개국이 국제연맹의 그 노예 금지 협약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합법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예 무역이 없어야 된다. 법으로 법률로서 그렇죠. 국제적인 하나의 효력을 발효를 하게 되고 1962년도에 사우디가 노예 제도를 마지막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대사님이 이제 그 저서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노예 무역이 이제 종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식민 통치로 전환이 돼서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수탈에서 토지의 수탈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수탈의 형태로 이 전환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을 쓰신 게 있는데 그건 어떤 다 이제 노예 무역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식민 지배가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렇죠. 17, 18, 19세기 한 400년 동안은 거의 노예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유럽 국가들이 봤죠. 근데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니까 더 이상 이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체 방안으로서 유럽 국가들이 직접 식민지 지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럽인들이 이주해서 또 농장을 경영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노예들 거기서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노예로서 해방이 됐지만 결국은 더 어려운
하나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그런 하나의 뭐 역설적인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럽의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또 이제 유럽의 이제 종교 기독교계에서 이런 흑인들을 이 선교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종교를 통해 가지고 뭐 개화시키고 문명화시킨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노예묵을 무역이라든가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그 생각이 그것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뭐 DNA, 뭐 유전학적, 또 우성학적으로 해서 열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하고 개종을 시키고 그 문명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아프리카 흑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노예무역과도 연결되고 또 지금까지 그게 차별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무역에 이제 발생된 동기가 뭐 경제적으로 한 번 더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아까처럼 이교도를 개종을 시켜서 자기 하나의 종교 영토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 노예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들에게 하나의 그냥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인도적인 케이스죠.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뭐 기독교나 당시 이슬람교에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무슬림은 노예가 될 수 없다. 결국 뭐 이교도가 노예가 돼야 된다. 기독교 같은 경우도 이교도를 개종을 시켜서 기독교로 만든다는 것이 신의 하나의 우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성한 사명이다. 이러한 어떤 흐름이 당시 노예 무역을 정당화시키는 주요한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인식, 뭐 자원 DNA까지 이제 들먹이는 그런 인식이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자존감까지 이제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 한 100여 년 이상을 이제 유럽 제국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1차 대전 즈음까지 이제 유럽의 11개 국가가 전 세계 50% 이상을 식민지로 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만, 영국이나 포르투갈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초기에는 아프리카를 이제 직접적으로 식민 통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식민 통치 그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노예 무역이 이제 끝나고 어느 정도 또 그것을 이제 대체할 또 그라든가 또는 이제 유럽이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하면서 그 원자재를 공급하고 또 생산한 상품의 수출 시장으로 필요해서 식민지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설이겠죠. 예, 대개 이제 학자들은 몇 가지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인데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76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저렴한 원자재를 확보를 해야 되고 생산된 상품을 해외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요지라든가 원료 공급지로서 이제 해외 식민지가 필요를 했고요. 이러한 그 해외 식민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 교통수단이 발달을 했습니다. 대항해가 가능하게 됐고, 배나든가 이제 좋은 선박들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쉽게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왜 하필 그러면 당시 유럽만이 그런 세계적으로 팽창해서 식민지를 확보했냐. 그 18세기에 보면 대개 이제 그 인도라든가 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국력이 쇠퇴를 하죠. 유럽에 부상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마침 산업혁명이 터졌고 경제도 발전하게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기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조건상 유럽에게 아주 유리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유럽 각국이 이제 특히 영국이 산업혁명 후 이제 그 실업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수출 시장 확보 그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 자국민들을 이제 이주를 이제 뭐 시작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이제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그런 데가 이제 대상이죠. 남아공까지 해가지고 영국인들은 그렇게 많이 내보냈죠. 예, 당시 영국으로서는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됐고, 이 근대 국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참 많았죠. 한마디로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에서 이긴 아주 경쟁력 있는 전쟁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민지 팽창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경제적인 동기, 그다음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당시 유럽에 부상하는 시기였다. 그게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아프리카에 나간 거죠. 영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북에서 남으로 종단을 하고 프랑스는 동에서 서로 횡단을 하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뭐 아주 그냥 그 경쟁적으로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벨기에라든가 뭐 독일 같은 나라들은 또 후발주자로서 또 거기도 또 나름대로 또 이태리까지 뭐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죠. 그 어떻게 식민지 이 쟁탈 경쟁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예, 선두주자로 이제 유럽 국가 중에 식민지에 이제 시작했던 나라는 이제 이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이제 참가한 나라가 이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런 나라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영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가장 아프리카에서 식민지를 많이 가진 나라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20개 국가를 아프리카 식민지를 장악을 했고, 영국은 17개를 장악을 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서로 이제 이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대결이 이제 있는 케이스가 파수다 사건입니다. 1898년이죠. 이 지금의 남수단 지역입니다만은 이 영국은 카이로에서 이 남아공의 케이프타운까지 연결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는 이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동부아프리카 해안까지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주친 지역이 파소다, 남수단 지역인데, 근데 이것도 당시로서는 서로 대결이 없었고 서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뭐 거기 또 이제 원주민도 살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낙수하면서 이렇게 하자 뭐 한 거죠. 뭐.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흑인들이 저항할 만한 능력도 안 됐고요. 유럽 국가들은 그 총과 이 대포 아주 첨단 당시 무기죠. 무기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 흑인들을 진압하는 것은 손쉬웠고요. 특히 그때 맥신 기관총이 큰 효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학살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참 첨단 무기가 이 유럽의 식민지를 가능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차원의 이 조직적인 저항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이 이제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생활의 그 터전을 침범 당하면은 부족 차원에서 대항을 했지 않겠습니까? 대항을 많이 했습니다. 약간 파수다 사건 제가 1898년도에 있었는데 그 바로 몇 달 전에 이제 이 수단에서 이제 영국 군하고 그때 토착 흑인 무장 세력하고 큰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수단에서 이 영국군하고 수단의 이제 토착 이슬람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맥심 기관총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한 48명이 사망을 했다면 이슬람 토착 그 세력은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슬람 토착 세력들은 조그마한 소총, 하승총 그런 건데 이 영국군이 사용했던 것은 막신 기관총이었습니다. 이게 게임이 안 됐죠. 우리 조선 말에 미국이 이제 강화도에 침범해서 신미양을 일으킨다든가 그럴 때 이제 미군은 한두 명이 다쳤고 우리는 수백 명이 죽었다는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동학혁명 때도 그 공주 싸움인가요? 거기서 일본군이 이제 우리 동학군의 50,000여 명을 학살했다고 그러네요. 바로 그게 겨우 기관총이었을 겁니다.
기관총 몇 대 가지고 다 그렇게 죽였다고. 예, 기본적으로 그냥 아프리카를 지배를 가능했던 것은 결국 총입니다, 총. 이게 15세기 말에 포르투갈에서 하승총이 이제 개발이 되고요. 17세기에 이제 격발총이 됩니다. 하승총은 뭐 아시겠지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타면서 총알이 나가고 총알을 앞에서 총구 앞에서 이렇게 총알을 넣는데 이제 격발총은 뒤에서 총알을 넣고 이렇게 당기는 거죠, 방아쇠로. 그래서 이 총의 개발, 대포 이러한 첨단 장비를 유럽에서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죠. 오스만 터키도 망했고 결국 오스만 터키가 망하다 보니까 이제 북아프리카도 이제 식민지가 유럽이 지배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첨단 무기를 누가 먼저 발명을 했냐, 그게 하나의 식민지냐, 뭐 종주국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사님 말씀하셨지만은 프랑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20여 개국, 그 다음에 영국이 17개국 정도. 지금 현재 이제 국가 그 개념으로 이제 나누는 그런 거겠죠. 그런 식민지를 이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들 식민지 그 개념할 때 국가들 이제 그 국경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예, 대개 이제 1885년도죠. 이제 베를린 회의 때 그 아프리카 국경선이 되게 핵심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근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형성되는 시작이죠. 이 아프리카 국가의 국경선을 할 때 아프리카의 어떤 역사적이라든가 어떤 부족 간의 어떤 이 분포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아무런 관련이 없이 베를린 회의에 참가했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핵정을 했습니다. 베를린 회의 때 아프리카 국 대표는 아무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었죠. 뭐. 할 수도 없었고. 뭐 국경이 그렇게 어떻게 미국과 카나다 사이 국경, 또 이제 다른 이제 이 아랍의 지역의 국경 보면은 이제 그냥 줄로 쭉쭉 그어가지고 그렇게 국경 삼고, 어떤 데는 강을 따라서 하고, 어떤 데는 이 산을 따라서 하고 그렇게 했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인들이 그러면 이제 쭉 이 아프리카를 침탈을 하는데, 대사님의 저서를 보면 이제 영국의 한 학자가 이 4C, 이제 4가지 이제 C로 시작되는 단어, Commerce, Christianity, Civilization, and Conquest.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침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상인이 가고, 다음은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군사력, 이렇게 해서 식민지했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모양입니까? 예, 이 유명한 이제 사시정책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파케나면 이제 역사학자입니다만, 지금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스크램 포 아프리카라고 이제 아프리카 각축 그런 용어도 쓰고, 이분 파케남이라는 분이 이제 쓴 책에 간단하게 이제 4가지 사시정책으로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이제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상업, 그 다음에 기독교 전파, 가정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정복입니다. 결국은 이제 정치가들과 군인들이 한 그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상인이고, 마지막 그룹이 이제 선교사 집단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하는 역할은 약간 종교적인 이렇게 카톨릭이나 이 기독교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또 하나의 실질적인 목적은 선교사분들이 먼저 대륙 지역에 진출을 해서 그 지형을 살펴보고 지도 제작하는 거였습니다. 국경선을 어떻게 끄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가져가야 되겠냐. 현장을 봐야만이 결국은 이 지도도 작성할 수 있고, 결국은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지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선교사 역할이 종교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지도 제작이라든가 다음으로 되게 명명이 많이 됐죠. 그러나 이 다음을 할 때, 유럽의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명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들은 좀 열등한 민족이고 백인은 우수한 인종이다. 이러한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유럽의 백인들이 이 흑인들한테 이 배움의 빛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800년대 후반기죠. 네, 다윈의 이제 뭐 종의기원 책이 나오고 그 종의기원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한 게 우생학입니다. 어느 인종이 최고로 뭐 우수하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열등한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이런 걸 이제 체계를 쭉 이제 구분하면서 인종주의가 이제 대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당시 흐름이 상당히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프리카 식민 통치라고 하면 이제 영국하고 그 프랑스 두 나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통치 방식에 있어서 뭐 어떻게 그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영국은 이제 보면은 직접 통치도 했었지만 아프리카 지역 쪽은 간접 통치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되게 영국이나 프랑스는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간접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간접적인 통치라는 것은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총독은 파견되는데 총독은 그냥 뭐 이 실제적인 지배는 하지 않고 각 지역에 있는 부족장들한테 어떤 그 치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업무를 맡기고 그러면서 이제 부족장끼리 서로 이제 긴지도 시키면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왔죠. 따라서 이게 이제 간접적인 통치라는 것이 이 부족장 중심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영국 여왕의 직접 통치가 됐는데 물론 이제 뭐 실제 통치할 때는 뭐 인도 사람들도 많이 고용을 했지만은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왜 이 간접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아프리카는 이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지역이지만은 경제적으로 볼 때 이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간접 통치를 하게 된 목적은 현장에서 이 모든 그 경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조달을 하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뭐 이렇게 통치하는 관리들을 많이 파견할 수도 없고 아주 최소한의 수만 관리로서 이제 파견을 하게 되고 실제적인 이 행정 체계 그 다음에 이게 뭐 통치하는 거는 그런 거는 부족장한테 맡겼다. 부족장이 하는 것이 세금 징수, 제일 중요하죠. 세금 징수하고 그다음에 치안 확보, 그다음에 그 지역의 간섭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뭐 큰 어려움 없이, 큰 반란이라든가 없이 통치하는 것이 가장 뭐 이제 저렴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간접 통치가 하나의 뭐 통치 아프리카에서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이제 뭐 식민지, 만약에 식민지라면 뭐 루안다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그런 있었지만 종족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족이 있지 않습니까? 루안다 같은 경우는 후투족이라든가 투치 뭐 그러는데 영국이 쓰는 이제 방식이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간접 통치 방식이 그건데 소수 부족을 이제 행정이나 군사 쪽에 이제 해가지고 내세워서 이 간접 통치하는 방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부족이 나중에 점점 불만이 쌓이고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내전까지 가는 뭐 하는 그런 상황인데 되게 그렇게 해서 부족들 한 지역 내의 부족들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부족장 통치 방법이 상당히 이제 휴증이 심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부족끼리 서로 대립 견제시키는 디바이드하는 견제 이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보면 가장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기가 후투와 투치족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루안다와 부룬디 지역, 우간다, DR 콩고 지역에 이렇게 어울려 분산해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벨기에가 이제 루안다 지역을 이제 식민지 통치할 때 투치 부족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당시 투치 부족은 당시 인구의 15%였고요. 후투족은 이제 다수족으로서 85%였습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에서 이제 그 당시 식민지 정부에서는 투치족 중심으로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후투족들이 아주 반발이 심했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이 됐을 때, 1960년대 독립됐을 때 어쨌든 뭐 선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후투족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후투족이 정권을 장악하니까 이 투치족에 대해서 아주 탄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치족들이 우간다로 도망을 갑니다. 인접되어 있는.
우간다에 도망을 갔다가 후투족들이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이 투치족들이 이 르완다를 침투해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94년도고. 그러면 다시 이제 후투족들이 밀리게 되죠.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그 후투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DR 콩고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투, 투치족들의 서로 간의 이런 싸움이 결국은 확산이 돼가지고, DR 콩고 내진으로 그렇죠. 되는 거죠. 기사사 콩고라고 말하죠. 거기도 벨기에 영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후투, 투치족이란 이 조그마한 한 부족단의 대립이 결국은 콩고 내전까지 확산이 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불안했고, 결국은 이제 수백만 명들이 피해를 보게 됐죠. 그렇죠. 콩고 내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부족 간의 그런 내전도 있지만은 주변 이제 인근 국가들도 같이 개입된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혹하고 그것도 이게 큰 여파가 있었던 그런 이제 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 외에 프랑스나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제 킨샤사 콩고, DR 콩고나 루안다가 이제 벨기에 영토였는데 벨기에는 벨기에가 이게 통치를 그런 식으로 했겠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을? 독일은 당시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가 탄자니아 그리고 지금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가 옛날에는 남서 아프리카라고 불렸죠. 그리고 토고, 카메룬 이 한 4개 지역을 식민지를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이제 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기 식민지가 다 이제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로 벨기움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비슷한 하나의 좀 탄압적인 심리 정책을 실시를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족들의 저항도 많아지게 되죠. 유럽인들이 이제 식민 통치를 하는 아프리카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든가, 퀸 오브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이제 블라드 다이아몬드라든가, 그런 것들 나오는데, 블라드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다이아몬드 둘러싸는 잔혹한 내전의 이제 모습이라 잔혹한 모습이고, 다른 것들 보면은 상당히 또 이렇게 낭만적인 모습들을 이제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을 미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유럽인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런 이제 통치의 수단도 있지만은,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제 종교라든가 또는 이제 질병 퇴치라든가 어떤 빈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조금 진전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프리카 통치를 놓고 이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한 볼 수가 있죠. 대개 이제 아프리카 이게 식민지 지배가 한 70년 됐습니다만 19세기부터 한 20세기 초까지 그 한 70년 동안에 이제 아프리카 이제 식민지 종주국들은 자기 이제 식민지를 이제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좀 제도를 정비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와힐리어를 체계화시킨 것은 독일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독일 정부가 스와힐리어를 체계화시켰냐? 한마디로 이제 스와힐리어가 이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토대를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키면 오히려 통치하기가 이제 편리하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이제 이 벨기움도 그렇고 대개 이제 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짓고 이제 병원도 짓고 하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인프라 같은 거는 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어떻든 식민지 통치에 유리하도록 교육을 좀 시키고 교육도 거의 고등교육보다는 이제 초보적인 교육이죠. 적당하게 통치하기 이제 편할 정도까지만.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했을 때 보면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1960년도 독립을 했을 경우에 대학을 졸업한 이 탄자니아 사람이 20명이 안 됐습니다. 20명, 한 16명은 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DR 콩고 같은 경우도 벨기움의 통치를 수십 년 받았는데 DR 콩고가 독립했을 때도 이 대학을 졸업한 이 DR 콩고 사람이
20명, 20명이 안 됐다. 그리고 현재 뭐 저 고등교육기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은 있었는데, 예.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백인들이라든가 좀 그런 분들 그런 자제들이 많이 들어갔지. 이 흑인들은 특별하게 고등교육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인들의 이제 아프리카 식민 통치는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1960년도까지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르투갈 식민지는 대개 1975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좀 늦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정말 이야기한다면 이 1970년도까지 그 식민지가 마지막 남아있던 포르투갈 식민지는 어디였습니까? 그게 이제 앙골라, 모잠비크, 그 다음에 상투 프린스페, 그 다음에 쌍토메 이런 한 4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앙골라가 독립이 되면서 그래도 큰 하나의 또 내전 등 파장을 일으켰죠. 그렇죠. 앙골라가 상당히 저 자원의 이 부국인데, 그랬군요. 그러면은 그 독립 후에도 아프리카 그 국가 어떤 독립 후에도 그 식민 종주국과 관계는 계속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식민지 독립을 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독립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식민지 종주국 입장에서는 이 아프리카가 중요하죠. 아까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저렴한 자원을 자기가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당시 아프리카가 독립할 때 1950년, 60년도에 한 수백만 명의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동포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알제리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 1950년대 알제리에는 프랑스인들이 100만 명이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제리를 독립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그게 100만 명의 프랑스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웠는데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 아프리카 독립을 시킬 때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다음에 스무스하게 큰 내란 없이 독립을 시킨다는 목적이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떤 통합, 군사적, 경제적 통합을 조건하에서 그럼 독립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그게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을 때 알제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튀니지라든가 모로코 그런 쪽은 찬성을 했죠. 그 다음에 끝까지 절대로 이 아프리카 식민지는 독립을 못 시키겠다고 주장한 나라가 포르투갈입니다. 그 1975년도까지 이 식민지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포르투갈 정부가 바뀌면서 포르투갈 식민지가 해방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대사님, 현재 아프리카의 불행은 결과적으로 유럽인들의 식민 통치의 결과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확하게 몇 프로 정도 아프리카의 불행이 유럽의 식민지 통치에서 왔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아프리카에 지금 못 살고 빈곤이라든가 이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이유가 저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온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유럽인들의 이제 아프리카 침탈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프리카 깊이 알기 2부를 함께해 주신 송구명 대사님 감사합니다. 1960년은 아프리카 해라고 일컬을 정도로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독립과 함께 유럽의 식민 통치의 유산을 넘어서 아프리카가 스스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지, 국가가 건립되고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TV였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